사기 업체를 걸을 수 있는지 보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매출이 증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마케팅 업체가 쓴 글을 한 번은 보시고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설득이 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에디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블로그 써주시는 일을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에디님, 어떻게 해서 블로그 쓰게 되셨는지,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질봄님이랑 같이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에딘이라고 하고요.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맡고 있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단은 계기는 따로 있지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건데 그 잘하는 걸로 남을 돕는다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고객들을 블로그를 대신해서 써드리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마케팅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맡기고서는 그 돈에 비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블로그 마케팅은 좀 인건비 싸움인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좀 글을 잘 쓰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양질의 인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거의 모든 역량을 영업에 치중을 하게 되고 회사는 영업을 통해서 모객을 하고 그 고객을 돈을 받아낸 다음에 계약을 뭐 한 6개월,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영업을 돌리고 고객이 그렇게 6개월, 1년 동안 돈을 낭비하고 나가 떨어지면 버리고 또 다른 또 고객을 쉽게 말해 호구를 다시 잡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구조고요. 물론 업계에도 많은 그 회사들이 정말 진심으로 마케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사장님 분들도 마케팅 업체 사기를 많이 당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마케팅 업계로부터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저 자신도 일단 당했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서 마케팅 업체 알아보실 때는 정말 신중히 알아보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기 업체를 걸을 수 있는지 보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매출이 증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마케팅 업체가 쓴 글을 한 번은 보시고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설득이 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다수의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라고 칭하는 곳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마케팅 상품이죠.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글의 수준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글의 수준은 딱 보면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을 보여달라 했는데 못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은 걸으셔도 좋습니다. 에디님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 블로그 마케팅에 효과적인 상품과 효과적이지 않은 종류의 상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설명 네네.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관여 상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그런 상품을 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사는 거면은 생필품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낮은 저렴한 그런 상품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그 우리가 진짜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는 생필품들 그런 것들이 저관여 상품이고요. 이런 거일 경우에는 좀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오프라인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부터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험단이라고 하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맛집이라면 맛집 뭐 후기라던가 그런 걸 하셔가지고 체험단을 돌리셔야 되고요.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은 고관여 상품에 더 어울리는데 이 고관여 상품도 서비스 같은 직종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구매로 이어지기 전까지 고민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상품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학부모들 뭐 교육에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병원은 내 생명과 엄청나게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헛되지 않게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 혹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내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쓸 테고 변호사는 이제 이 소송을 이겨야 되는데 혹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블로그 상품이 어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께 설득을 하고 내 철학을 알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험난 후기 같은 걸로는 아무래도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가 힘들고요. 제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에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블로그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글이라는 매개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글이라고 하면은 안 읽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동영상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안 읽고 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 종일 찾아보고 밤새 누워서 안 자고 휴대폰을 볼 정도로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블로그라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검색을 해야지 이제 블로그가 뜨잖아요. 검색을 하면 블로그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색이란 행위는 우리 자신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서 어느 정도 내가 설득이 된 상태로 블로그 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로 전단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전단지 받으신 적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전단지를 거의 안 받아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전단지 거의 안 받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별로 필라테스에 관심이 없는데 필라테스 전단지를 나눠줘요. 그럼 나 안 받아요. 하지만 이제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고 나 필라테스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검색이라는 것도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에 관심 있으니까 뭐 필라테스 추천 아니면 뭐 우리 동네 동 이름 가지고 뭐 필라테스 어디 어디 동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이제
반면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은 피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피드가 뜨거나 아니면 지금 인기가 많은 게시물이 뜨는데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에 광고가 많이 발달을 해서 사용자에 맞게 피드를 띄워준다고 하지만 사실 검색을 하는 건 명확한 목적성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뜨는 거는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좀 흥미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쁜 사진, 예쁜 풍경이 있고 정말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계속 뜨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진득히 볼 확률이 적을 뿐더러 그런 의미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너무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좀 혹할 만한 사람들이 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혹할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 유튜브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유튜브 여러분이 어떤 정보 찾으러 갔다가 추천 동영상에 이끌려서 그 정보를 못 찾았던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정말 자주 그러는데 그만큼 유튜브는 유혹이 많은 공간이고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의 거의 뭐 90%는 유흥이나 흥미를 위주로 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 플랫폼이 내 브랜딩을 하는 것과 광고를 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1차적이고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건 블로그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한테 가장 설득 확률이 높은 플랫폼이 블로그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분들이 고액의 블로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바로 네. 블로그를 잘 쓰면 될까요? 사실 블로그 글을 잘 쓰고 네이버의 시스템을 이해하시기만 하면은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강의 사실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블로그 글을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제 강의를 들으셔도 그래요. 사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죠. 하루아침에 잘 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강의를 들으시고, 제대로 된 강의를 들으시고, 그거를 계속 실천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고, 계속 서버를 타셔야지 실력이 늘고요. 그렇게 서버를 타시고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잘 쓰는 연습을 하려면 그럼 뭐 하루에 몇 시간이라던가 주에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 그 실력이 늘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어느 정도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배우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고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투자하셔도 어느 정도 글을 쓰실 줄 알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좀 나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뭐 글이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일일 포스팅 해야 되나요? 1일1 포스팅은 또 다른 문제인 게 1일1 포스팅을 하셔도 좋지만 1일1 포스팅을 막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통념이고요. 그 사실 간략하게 1일1 포스팅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말이 나온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한 10년 전 네이버만 해도 1일1 포스팅이라는 전략이 먹히는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때 마침 등장한 구글의 아성을 뛰어넘고 구글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계속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머물도록 만들어였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에 문서수를 많이 만들어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도록 했어야 됐어 가지고, 글이 어떻든 간에, 글이 정말 뭐 눈 뜨고 못 봐줄 간에, 아니면 글이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글이 간에 그냥 많이 쓰기만 하면은 그 쓴 사람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이버의 목적은 그냥 최대한 많은 문서 수를 만들어야 한다가 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어느 정도 구글에 비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온 부작용이 무엇이냐?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이모티콘, 이건지. 그 이모티콘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 사용이 중지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모티콘. 그 정말 불신의 이미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가 왜 탄생했냐면 바로 이런 그 네이버의 그 111 포스팅, 문서 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네이버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략을 수정을 했어요. 아, 이제는 문서 수를 많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양질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전문성 있는 글을 발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그런 111 포스팅의 악령이 인터넷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11 포스팅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111 포스팅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슨 주제를 쓰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글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하나 쓰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2개 쓰셔도 되고 3개 쓰셔도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좀 양질의 포스팅, 네이버가 말하는 정말 퀄리티 있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네이버도 그 글을 좋아할 테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 사람 글을 진짜 정성 들여서 썼구나,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볼만하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자분들이 셀프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양질의 글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글이 양질의 글이고 어떤 글부터 쓰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밥 먹은 거 이런 거 쓰면 될까요? 사실 제 고객분들 컨설팅 해줄 때나 아니면 블로그를 볼 때 맛집 글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내 맛집 블로그, 맛집 블로그가 아닌 이상 내 밥 먹었는지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내 사업장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있는 블로그인 경우에는 이런 그런 전문성이 의심되는 그런 글들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시키거나 아니면 삭제하면은 또 좀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시키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내 철학을 말하고 그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메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팬으로 만드는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하지만, 사실 브랜딩과 일기장의 차이는 있거든요. 브랜딩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메시지만 말하는 거라면, 일기장은 그냥 내 생각, 주제에 상관없이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늘 먹었던 것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일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브랜딩과 일기장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가장 첫 번째로 쓰셔야 될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편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해서 제일 편한 거를 위주로 쓰시고,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고객, 내 글을 볼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항상 경계를 하는 건데, 내가 글을 쓸 때, 아, 사람들이 이걸 관심이 있어 하겠지? 라고 뇌피셜로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하는 방식은 최대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고객이 어떤 언어를 쓰고, 고객이 어떤 단어, 그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최대한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빙의를 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사업자분들은 그 업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 업계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고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잘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역추적을 해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객의 니즈는 어디서 주로 발굴을 하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방법론적인 걸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나 관련 분야 카페나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네이버 지식인이 정말 오래된 서비스고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 뭐 구닥다리 아니냐, 그 요즘에 누가 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지식인이 정말 정말 개꿀통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왜 그러냐면, 정말 그거는 질문을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질문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 질문이 고객의 질문이라면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해 주는 걸로 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데, 과연 내 상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뇌피셜로 하는 것보다 네이버 지식인에 나온 그런 질문과 고객의 문제들, 어려움으로 글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지식인의 본질 자체가 궁금증이고 문제 해결이니까. 나는 그걸 보고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카페인데, 분야에 따라 그 전문성이 있는 분야나 카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저는 그 업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컨텐츠를 훔쳐옵니다. 훔쳐온다는 게 뺏긴다는 게 아니고, 주제를 가져와서 제가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그 주제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실제로 이제 단어 같은 것들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그 업계 사람들만의 단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글 쓸 때도 정말 편하고, 글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글 쓰는 사람이 이런 단어도 안 해? 글 쓰는 사람이 이런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효자손으로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긁어주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도 글을
되게 잘 읽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도 사실 오픈 채팅방, 아까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도 비슷한 맥락인 게 요즘 그 업계의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거기서도 질문들이 분명 나올 것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제 총체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이거는 이제 근데 대신에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방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생각대로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블로그 글이 몇 개 정도 쌓여야지 그때부터 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는 한 30개 정도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30개 이상이죠. 30개 이상인데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딱 그래요.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블로그 딱 들어왔는데 글이 10개 남짓 있어요. 뭐 아니면 9개, 8개 있어요. 그냥 아무리 글이 좋다고 해도 그걸 보고 과연 믿음이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30개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글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 말로는 글과 글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저 글로 넘어갈 수 있고, 저 글에서 다른 글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30개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보시고 어느 정도 믿을만 하구나, 글을 여러 개 보고 난 후에 판단을 하시기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0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개씩 쓰려고 하면 3일에 한 번은 글을 써야 된다는 건데 네네. 30개를 쓰려면 최소 석 달은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이루기가 어려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사실 본업이랑 같이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못 하셔가지고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정말 꾸준함이 생명인 게 네이버 자체에서도 좀 꾸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꾸준하게 내가 양질의 글을 발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좀 이 사람이 막 몰아가지고 막 하루에 하나씩 써가지고 30개 만든 것보다는 이제 꾸준히 내가 계속 이 글을 쌓아나간다는 식으로 시간을 통해서 쌓아나간다는 식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막 와다다다 글을 쌓는 것보다 그 후자처럼 글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간 사람을 더 신뢰를 할 것 같거든요. 블로그 글 중에서도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줄, 보험, 의료, 법률 같은 특수 분야는 일반인이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닌데, 좀 그런 걸 피해서 잘 쓰셔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금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피해서 쓰셔야 되고, 뭐 법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마다 그런 필드마다 다른 그런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아시고 글을 써야지 또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런 또 특수 분야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피해서 좀 잘 글을 쓸 것인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좀 귀찮고, 본업이랑 병행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도 대행을 맡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출보험, 의료, 법률 이런 특수 분야는 이 분야에 계신 분들 자체가 전문직일 확률이 높고 시간이 엄청 없으실 텐데 이런 법률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대행을 맡기는 것도 본인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에디님은 원래 지금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2023년 마케팅 트렌드가 어떤 게 뭐 가장 핫하다라든가 어떤 게 뭐 아직도 좋다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023년 마케팅 트렌드는 저는 유튜브 쇼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유튜브 쇼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도 좋고 어쨌든 숏폼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도 좋은데 사실 블로그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블로그가 좋기는 하고 아직까지 먹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쇼츠를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쇼츠도 같이 병행을 하시고 유튜브도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시간이 되지 않고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맡기시는 게 좋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혹 가다 보면 고객분들은 이런 비용들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안 하면 이제 다 막 전선이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드러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마케팅에도 비용을 들이셔야지 그만큼의 효과가 나고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비용을 아까워하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이거 콘크리트 좀 드러나도 되지 않을까? 요즘 뭐 미니멀리즘 맞나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죠. 인더스트리얼이 유행한다는데 그냥 콘크리트 내놓고 장사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잘 판별하시는 눈은 가지셔야 돼요. 내가 돈 낸 만큼 그걸 리턴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는 한 분 한 분 다 진심을 다하고 정말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니면 다른 요소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네 알겠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이제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까지 해드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케팅을 돈을 쓰셔야 된다. 만약에 내 본업도 힘들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면은 다른 사람을 레버리지를 해서 더 큰 부가가치와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사업이고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케팅 트렌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제 주변의 사업자 지인분들께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정말 혼자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가 가거든요. 혼자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분들 다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괜히 하면서 본인 몸을 상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또 남한테 맡기고 그 시간을 레버리지 하셔서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게 더 저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2023년 마케팅 트렌드 저는 숏폼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숏폼 중에서도 얼굴 까고 하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퍼스널 브랜딩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불꽃 같은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유명해지기 어렵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유명해져서 무슨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정말 잘 되신 거고 대부분은 정말 꾸준히 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쇼폼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드리네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하게 된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오, 네네. 그 대표님은 청년인데 농기계를 파시는 분이에요. 경북 칠곡에서요. 네, 그런데 그분을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틱톡 친구여서 알게 됐어요. 그분도 농기계에 대한 거를 쇼폼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도 원래 하시는 분이고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에 농기계를 올리세요. 그게 틱톡에는 애들밖에 없어. 틱톡에는 애들 춤추는 영상밖에 없어. 메이크업 영상밖에 없어. 아니면 뭐 섹시한 여자애들 남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농기계 하나가 뭐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하나가 터져서 뭐 한 몇천 뷰가 나왔다. 만 뷰 넘게 나왔다. 요 정도가 그 분야에서는 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수십만 터진 것도 있어요. 신기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 팔리면 그분은 그 수입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는 쇼폼이랑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길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다. 직접 만들어도 돼요. 진짜 짧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맞아요. 진짜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번에 새로 스레드라는 게 생겼잖아요. 혹시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래 트위터는 하시나요? 트위터도 안 해요. 저는 트위터 계정만 만들어 놨거든요. 트위터는 이번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 쇼폼을 올리면서 가입해놓고 그냥 쇼폼 올리는 용도로만 쓰는데 이번에 메타에서 트위터와 비슷한 플랫폼을 만든 것이 스레드라서 굉장히 핫해요, 지금. 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름 저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SNS 플랫폼이 런칭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가지고 조금만 노력했더니 거기서 팔로워가 한 1100명, 지금도 1200명쯤 됐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거기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올리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관심이 옮겨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질려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템이라는 남한테 보여주기식 공간? 그리고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또 그렇죠. 좀 맛이 많이 갔잖아요. 과격해지고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과격충 아니면은 좀 약간 성산업 종사자? 뭐 이런 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좋진 않아요. 뭐 정치로 싸우거나 뭐 페미 이런 걸로 싸우거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트위터에도 약간의 피곤함을 느끼던 와중에 스레드라는 신대륙이 생긴 거예요. 다음 스레드의 그럼 특성은 어떤 게 있나요? 스레드는 일단 반말을 해요. 약간 DC 인사이드나 그런 약간 커뮤니티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욕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스레드 맛팔로우를 보고 스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스팔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스가 들어가면 다 욕 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욕은 아니고 그냥 귀엽게 스팔하자, 스팔, 스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맛팔을 해주자, 맛팔로우를 해주자, 우리 서로 팔로우를 늘려주자, 품앗이를 하자. 왜냐면은 아직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마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인플루언서들 신사임당님이나 자청님 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런 뭐 알렉스 호르무즈 그다음에 게릴 베이너척 이런 사람들도 다 보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외국에서는 원래 트위터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온 것과 비슷한 것 같았고, 제가 한국에서의 트위터 활동을 정확히 많이 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반말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볍게, 인스타그램엔 나의 엄청나게 꾸며진 모습을 올린다면은, 스레드에는 나의 B급 감성, 이런 걸 올리는 게, 예,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글 중에 호응이 좋았던 게 하나가 우리 남편은 스레드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고 그랬거든요. 메타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레드의 탄생에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바가 엄청 큰 거 아세요? 안 그래도 뭐 두 분이서 요즘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혹시 메타가 그걸 이제 통해서 메타버스로 스레드랑 같이 결합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나요? 저도 그거를 느낀 게 뭐냐면은, 스레드 안에서 스레드 주소가 있거든요. 나의 스레드 주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봄이면은 질봄 한 다음에 스레드 닷넷인데 이 주소를 통해서 메타의 메타버스 세상에 입장하게 된대요. 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 기능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한다고 삽질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다른 게 커질 동안 계속 욕먹으면서 그거 했는데 이번에 스레드 진짜 완전 팡 터졌거든요. 아, 이것도 예전에 우리 몇 달 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반짝 죽었던 그 SNS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거 그거랑 있었죠? 그 자기 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초대하고 아, 이름이 카톡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름 뭐였죠? 기억이 안 나죠. 그만큼 이제 떴다. 그 싸이월드 방처럼 생긴 거 그거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레드도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스레드 맞아요.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나 보네요. 외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고, 그게 뭐 며칠 만에 1억 명인가? 이렇게 가입했대요. 오, 야, 역시 메타가 SNS, 페이스북 짬이 있어서 그런지 잘하네요. 그런 것들. 일단 엄청 쉽게 만든 게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에서 스레드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냥 그대로 아,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원래 인스타 친구들도 같이 팔로잉 할 수 있게 연동이 다 돼 있어요. 음, 네, 그 인스타그램 친구들이랑 스레드에서는 스레드 감성으로 반말하고 놀 수가 있어요. 어, 약간 뭐 잘하면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완전히 다 옮겨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재미 겸 약간, 텍스트 공지를 올리기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자청님도 스레드에 가벼운 농담 몇 개 올리고 나서 자기 아, 인스타 이상한 마케팅의 공지사항 같은 거를 좀 올리셨고, 그 다음에 신사임당님, 주원규님 같은 경우도 재밌는 글들을 좀 잡담 같은 것도 올리다가 본인의 강의 공지를 또 올리셨거든요. 글들을 올리기가 참 좋네요. 그런 네, 것들이. 사진 한 장과 같이 글을 올리기가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 팔로워가 1000명이면 1000명한테 공지가 가는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한테 공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데들 있죠. 뭐, 유머 계정들, 아니면은 맛집 계정들, 음. 들어와서 팔로워들 많이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스레드는 그홈 화면이 PD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홈 화면은 피드로 무작위로 떠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좀 인스타그램처럼 좀 사진에 공해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글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어떤 글을 읽어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어떤 플랫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음, 제가 재밌게 들었던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되게 많은 인원을 해고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마크 주커버그가 일로 와, 내가 너네 데리고 그 오, 트위터에서 잘린 인원을 전부 다 데리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급 줄 테니까 트위터랑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스레드인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스레드에 가입을 했다는 거. 돌고 도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요. 블로그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아니면 업체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라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블로그 마케팅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내드리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를 고르실 때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가 홍보하는 블로그 글을 보시고 내가 설득이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와 비슷한 업종의 그 블로그 글을 샘플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제 뭐 물론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글의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 글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되든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 미팅을 가셔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어느 정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인터넷상이나 전화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어떤 아우라를 풍기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업체가 나한테 제대로 된 걸 안 하고 사기를 치려는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마케팅을 해주려는지는 진짜 만나서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맡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분야든 그래요. 아, 나 이거 모르겠으니까 돈 줄게. 그냥 네가 다 해. 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든 눈탱이를 당해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이제 사업에 관심이 있고 내가 돈을 주고 마케팅을 맡기는 입장이라면, 내가 마케터만큼 정말 상세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말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는 하고 이제 미팅 자리에 나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안 좋은 업체는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이 복잡한 상품이잖아요. 한번 구매하기에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 상품인 네. 만큼 좋은 업체를 고심해서 고르고 또 고른 다음에는 그 업체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하고 검증을 했으면 이제 맡겨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서 해보고 만족이 안 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요청도 해보고 조율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 또 이런 측면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소통이 잘 안 된다. 내가 이런 걸 요청하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닿지 않는다. 계약을 하고 난 뒤인데 계약 전에는 막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막 정말 막 다 막 이루어줄 것 같이 말해놓고서는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하는 순간 돌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연락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업체고,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으시고 내 생각이 이러는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있다 해도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필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에디님 이 사업자분들 블로그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조언, 진짜 현실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자주 모셔가지고 어, 조금 더 상세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레벨의 블로그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